오늘 두 분을 모시고 하는데 일단 백민경 기자는 지난번에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뉴페이스. 네, 안녕하세요. 저 국제팀의 이선아 기자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오! 너무 네, 좋죠. 초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분이 동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뭔가 화기애애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아주 분위기가 좋게 활기차게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 또 주제도 이 여성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음, 주제잖아요. 네, 오늘 이거 막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때려 맞아가지고 벌써 약간 몸살 기운이 도는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 드는데 오늘 네, 저출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일단 준비한 목차를 띄울게요. 자, 독단 와. 교주입니다. 독단 교주. 저희가 이거 한번 밀어보려고 그래요. 독단 교주. 굉장히 강렬한데요. 네, 강렬하죠, 지금. 자, 그러니까 저출산의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 봤을 때 한 네 가지 정도로 크게 좀 나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독박 육아, 경력의 단절, 음, 그다음에 사교육, 그다음에 주거비. 이렇게 해가지고 독단 교주 요거 한번 밀어서 음, 밈이 되는 그날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슈도 예, 시뻘겋고. 예, 독단 교주. 오늘 반응이 괜찮았어요. 오늘 뭐 네, 이렇게 부장도 좋아하고 네. 아까 막 부국장도 와가지고 이거 독단 교주 괜찮은데 막 이러고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애기 낳기 싫은 이유다. 음, 예, 아. 그랬는데 자 어제 그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 네.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신기원을 또 개척을 했습니다. 음, 누가 한번 정리를 일단, 해볼까요? 이선환 기자가? 네, 저희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네. 4분기 0.65를 아, 달성했다고 해요. 저희 네. 한국의 고독한 싸움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자체적으로 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0.6이 네. 어느 정도 수치인지 선배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0.6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성 한 명이 대한민국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출생아의 수죠. 그러니까 0.6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여성 한 명, 그러니까 가임기에 들어간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 낳지도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아이를 안 낳을 여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OECD 38개국 중에 1위 일이 안 되는 나라는 음,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음,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스페인인데 1.19입니다, 스페인. 그리고 아. 음, 우리가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이게 출산율 더 걱정하던 나라 이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네, 일본. 일본. 네. 일본. 일본 학교 출산율 얼마인 줄 아세요? 몇인가요? 일본 1.3입니다. 어머, 두 배 우리나라 늘었네요. 두 배예요. 애를 많이 낳는 나라가 돼 있어요, 지금 한 우리에 명을 많이 비하면은. 낳는, 낳는다는 예. 거잖아요, 거의.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은 합계 출산율이 2여야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일대에 있는 나라들도 전부 인구가 앞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음, 나라여서 다들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2는커녕 지금 1도 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OECD 국가다. 음. 요런 의미입니다. 이 숫자가. 네. 그리고 지난해 4분기만 0.6대로 떨어진 거였지 연간으로는 그래도 0.7을 유지를 했어요. 어. 뭐 이것도 여전히 뭐 셀프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올해에는 연간으로도 0.6대로 떨어질 것 같다. 음, 네. 그런 이게 암울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느낀 게 네. 우크라이나 출산율이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이 0.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사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전쟁보다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음. 네네. 아,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는 사실 애 낳을 뭐 정신이 없을 텐데 웬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국가보다도 출산율이 더 낮은 나라다. 네. 이 출산과 육아가 전쟁과 전쟁에 비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거 그런 그렇게 생각이 좀 받아들일 수도 드네요.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통계청의 자료가 나온 이후에 외신들도 충격적이었는지 이거를 막 앞다퉈서 다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NHK가 기사를 바로 그냥 썼어요. 아주 네. 스트레이트 기사로 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한번 어, 읽어주세요, 제목을. 일본어로. 네. 한국의 출생률이 작년에 0.72로 아.
과거 최저. 최저치를 갱신했다. 8년 음. 연속. 전년도를 계속 밑돌고 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얘네는 아주 그냥 난리 났어. 8년 연속 그냥 뭐 맨날 셀프 갱신한데 얘네 신이 났어요,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이제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도, 야, 그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본, 그리고 한국도, 이 사교육, 이 교육비가, 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음. 근데 이게 세계 공통이라고는 하는데, 점점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아사히 기사 좋았습니다, 아주. 자, 그리고 이번에는 BBC 기사죠. 이게 이제 기사가 나온 지 거의 이제 24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아래쪽으로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네. 원래는 홈페이지 메인에 걸려 있었어요. 그냥 가장 정면. 이거 이 한국 특파원, 그러니까 서울 특파원이 쓴 기사를 메인에다 걸어놨더라. BBC는 원래 해외 뉴스가 보통 메인에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메인을 장식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BBC 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BBC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작년에도요? 굉장히 강력한 워딩을 썼는데 어, 출산 파업이라고 출산 이런 파업이다. 네,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그렇군요. 어, 그래서 이번에 BBC의 기사는 좀 특징이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기사 표현에 따르면은 우리가 뭐 1년 동안 한국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뷰 내용들이 굉장히 강한 워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게 죄인 취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독방 육아에 있어서의 인터뷰들이 뭐가 나왔냐면 예진 씨라는 분은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할 남자 찾기가 어렵다. 이게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애 못 낳겠어. 결혼도 안 할래.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 스텔라 씨는 결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 뭐 육아휴직 써서 남편이 좀 돕고 그러면은 애 낳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자를 째려보면서 남편이요 육아휴직 하면 뭐하냐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설거지도 제대로 못한다. 아이고.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정현 씨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 네, 화가 났다. 그냥 너무 so angry라는 표현이 뭐 나오더라고요. 화가 났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뭐 밤늦게 돌아오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도 도와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남성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경력 단절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진 씨 뉴스 진행자 2명이 출산 후에 퇴사하는 걸 봤다. 한국에서는 아이 낳으면 직장을 나가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다. 굉장히 강하죠, 워딩이. 그 다음에 또 A씨, 익명의 A씨는 육아휴직 후에 해고나 승진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스텔라 씨, 다시. 일과 병행이 어렵다 보니까 워낙 바빠서 뭔가 병행을 하다 보면은 애 낳을 시기를 놓쳐버리는 게 다반사다. 음. 그리고 이제 주거비에 있어서는 뭐 이제 집값이 한국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집을 살 뭐 엄두가 나지가 않고 이 주거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 키우면은 당연히 집도 평수도 넓혀야 되고 이러니까 주거비가 부담이야. 그런데 이제 BBC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음. 같아. 집값은 요즘에 전 세계가 다 난리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아비에 있어서 왜 주거비는 다 비싸다고 치고 음. 뭐가 한국에서는 육아비를 더 그러면은 독특하게 만들고 있냐, 독특하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냐, 그걸 사교육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스텔라 씨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인가 거기에 이제 교사로 되어 있던데 애 한 명 키우는데 애 하나당 한 달에 120만 원 이 정도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 교육비만인 예. 거죠. 이렇게 안 하면은 뒤처지다 보니까 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민지 씨라는 분은 BBC에
자, 20대까지 정말 공부만 하다가 난 지쳤다.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뭐에 계속 뭔가 공부하다가 난 지쳤고 한국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나라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BBC에서는 한국은 4살부터 과외가 열풍이다. 뭐 수학, 영어 이런 거는 당연하고 4살이요? 예, 4살. 예,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들어가는 네네. 얘기겠죠. 거기에 뭐 태권도를 다닌다든가 뭐 음악을 한다든가 그래서 과외 열풍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런 그 시류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실패한 음, 부모라는 인식이 강하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뒤처진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음. 많고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사실 다 맞는 맞는 얘기여서. 말은 맞는 말이긴 해요. 아, 그런가요? 네. 모두가 약간 공감이 가고 특히 이 아,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그 보고서 중국 민간 싱크탱크에서 발간한 보고서 결과도 나왔잖아요. 어, 우리나라가 만 18세까지 자녀 한 명 양육하는 데 드는 양육비가 세계 1위라고 네, 하는데 이게 1인당 GDP가 8배 가까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3억 3,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8살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아, 3억, 한국에서요. 그렇다고 3억. 합니다. 네. 이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비용이 음, 든다고 해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드는지 자기네 거는 안 써놨나요? 중국이 2위였는데 1억이 아, 안 되는 걸로 집계를 했거든요. 아, 자기네가 2위인데 자기네는 네. 1억이 안 된다고요? 네네네. 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3억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아이의 와, 교육비에 쓰고 있다. 그것도 한 사실 명당. 어떻게 보면은 약간 평균에 가까운 이야기였을 네네네. 거 그쵸. 아니에요? 어떤 그러니까 뭐 소득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뭐 했다라는 게 그쵸, 아니라, 그쵸. 야, 진짜 우리나라 많이 지출을 하는 거네요. 새삼 또, 네. 예. 사교육비는 사실상 뭐 모든 부모들이 다 공감하는 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비도 사실 음, 비싸죠. 예, 많이 비싸죠. 예. 뭐 그럴 거면은 뭐 지방 가서 살아라 이런 말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저기 이제 굳이 뭐 음, 댓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니 뭐 주거비 가지고 맨날 난리냐. 뭐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뭐 비싸지는 게 당연한 음, 건데 서울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포기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쵸. 예,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음, 지방에는 먹이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아, 지방 가도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있겠지만 서울로 음, 몰리는 현상은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막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뭐 지방에 가서 살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 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네, 예.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었는데 그 서울은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다. 예. 근데 우리가 뭐 피부에 와닿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평생 내가 살아왔던 곳이 뭐 서울인데 음, 어, 또 지방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사실 그걸 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아이를 낳아서 그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지방으로 가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음, 아이를 낳지 않고 서울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쵸, 아이를 낳고 지방에 가서 살 것이냐. 음, 이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에 사는 걸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왜 경력 단절 이건 좀 어떤가요? 경력 단절 실제로 이제 우리 이성아 기자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출산을 앞두고 네, 있는데 맞아요. 이제 경력 단절 이런 거 좀 피부로 느껴봤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 뭐 고민은 되지만 사실 음, 경력 단절까지는 아직 음, 이렇게 와닿을 정도로 고민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음, 한해서는. 아, 그리고 그쵸. 뭐 예, 제가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지금도 많은 배려를 받고 있고 뭐 휴직 음, 제도도 잘 돼 있고 한데 이건 굉장히 감사한 경우, 운이 좋은 그쵸. 경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이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아, 뭐 당장 육아휴직을 1년 쓰는 거는 굉장히 사치인 상황이 되게 많고 아, 그래요. 어, 그쵸. 예,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실 어, 1년을 꽉 채워서 육아휴직을 쓴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뭐 직접적으로 뭐라 하는 사람은 없지만 눈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신은 다시 원래 자리로 가세요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이게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자리를 비우는 게 사실상의 압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주로 어느 직종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전문직이 아닌 직종에서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아. 사실 이제 내가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위험과 위협을 음.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대기업이든 가령 뭐 중소기업이든 네네. 똑같은 뭐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더 그렇겠죠. 사실은 대기업은 음, 이제 그 그죠. 자리가 대체 인력이 좀 비워졌을 때 많으니까. 네네 네. 다시 같이 해줄 사람들이 많은데 음,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홍보팀에 한 음, 명이다. 아, 그러면 그때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그쵸. 자리를 박차고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당장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새로 사람 채용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나중에 자기가 돌아왔을 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사실. 그래서 음. 그 새로 오는 사람을 직접 구하고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아, 회사도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마치 네, 계약 기간 그 못 채우고 이게 집 네, 방 뺄 때 맞아요, 자기가 맞아요. 구해놓는 새 것처럼 세입자를 예, 구해와라. 안 그럼 못 나간다. 네, 거의 그런 상황이네요. 그쵸. 그 정도로 이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자신의 일과 출산을 이렇게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음, 거. 꼭 출산뿐만이 아니라 그쵸. 육아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음, 육아가 더 걱정이기는 해요. 네, 출산보다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저도 당장 육아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최근에 그 어린이집을 알아보러 갔어요. 네, 주위에서 이제 미리 등록을 해야 된다 음, 해서 갔는데 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출산 때문에 자리가 널널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당장 등록을 아, 당연히 출생신고 전에는 등록을 할 수 없는데 어, 뭐 어쨌든 대기도 안 걸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아, 얘기하는 게 운영 시간이 9시, 8시 반부터 네, 6시 반까지래요. 그러면 제 어, 입장에서는 회사 출퇴근을 고려했을 때 아, 9시 출근, 6시 퇴근, 정시에 나온다고 해도 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벌써 어, 드는 거죠. 그래서 빠듯하네요, 굉장히 뭔가. 빠듯하죠. 그리고 분명히 그게 이제 현실이 된다면은 뭔가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그쵸. 조절을 해야 되고 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거나. 항상 양해를 구해야 되죠.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아무 일도 없을 상태를 얘기한 거고, 뭐, 음. 아직 안 키워봤지만 애 키우다 보면 뭐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그쵸, 뭐 그쵸. 어린이집이 무슨 일이 예, 생기기도 하고 예, 예. 이러면 음. 그때마다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래서 약간 출산까지는 해보겠는데, 음. 양육을 생각하면 정말 조금 가슴이 답답해진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막 육아휴직을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뭐 쓰는데 무리가 없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지만 가령 저는 애가 어, 자기 혼자서 다 용변도 음, 가리고 뭐 어린이집도 걸어서 다니고 뭐 할 때까지는 제가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마음은 그러고 어, 싶은데, 한 5년 쓰게 해주십시오. 뭐 이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또 그쵸. 또 네, 회사에서도 난감하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경력 단절이라는 게 어, 뭐랄까요? 그 입장에 놓여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 훨씬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음, 같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뭐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주부를 하면 되잖아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누군가가 예, 너무 약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격적인 예.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문이 막히는. 예. 그 이제 아까 BBC에서도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럴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지금 이게, 여성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학력 수준이 높지 않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경력 포기로 인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작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포기하고 그냥 주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음,
내가 포기하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 네. 일단. 특히 BBC에서도 이제 지목을 했지만 네. 한국 여성들이 세상에서 사실 세계에서 가장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을 해서 창출하는 것이 집에서 주부를 하면서 창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력 단절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음.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 회계사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소위 음. 말하는 명문대를 나왔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처음에는 아, 나 주부하고 싶어. 이제 일 그만하고 싶어. 아마 아. 그건 모든 직장인들의 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직장을 그만두면 되게 행복하게 집에서 네. 넷플릭스도 보면서 이렇게 네.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가 이제 한 4살, 5살 정도가 되니까 어? 내가 정말 이게 원하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음. 들면서 슬슬 남편을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 그렇군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막 그 끊임없는 불안감 있잖아요. 음. 30대, 40대면 오는 그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갑자기 아이도 좀 같이 있기 싫어지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내 꿈을 뺏어간 것처럼 느낄 그렇지. 수 네, 있잖아요. 밉다고 느낄 수 있죠. 훌륭한 사람일수록 음. 그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생활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저 경력 단절이 사실 정말 물리적인 단절 그리고 임금이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을 통해서 되게 가까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건 사실 소득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음.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어. 소득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내 네네네. 개인적인 성취나 그런 그렇죠. 것들로 인해서 음. 커리어를 계속 쌓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음. 사실 이게 뭐 제가 안 키워봤지만 어느 음. 정도 나이가 차면 아이들도 부모 손을 떠나게 그쵸.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아.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 네.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내 일은 뭐가 될까? 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쉽게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그렇네요. 같아요. 음. 갑자기 확 분위기가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저기 선배 그 정 선배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지금 2명 있고 그리고 다 좀 장성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 BBC의 저출산 이후 분석에 대해서 분석이 좀 네. 타당하다고 보셨는지 아니면 좀 불편한 점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렇게 이유를 나눠 본 것처럼 그 뭐 독박육아, 경력 단절, 뭐 주거비, 사교육비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은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불편했던 거는 음, 예, 이제 특정 워딩들이 좀 불편했어요. 뭐가 그러니까 불편하셨나요? 일단 경력 단절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네네. 출산 후에 퇴사해야 된다라는 거. 아이 낳으면 직장을 나가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특정 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음, 있었다라는 말인데, 요 얘기를 하신 분이 방송사에서 뭐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네 프로듀서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 방송사인데 뉴스 진행을 하는 사람이 출산을 했다고 해가지고 퇴사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저 약간 상상이 음, 안 가가지고 그게 가능한 말인가 싶기도 사실 저희 했고. 회사만 따져보면은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그렇긴 한데, 한데 뭐 예,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회사들이 예. 존재하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외신을 통해 가지고 마치 한국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음, 식으로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규모가 작고 한 사람이 빠지면은 대체 인력이 무조건 필요한 그런 곳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출산을 하게 돼서 되면은 퇴사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근데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선아 기자가 얘기했던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내가 나가면, 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돼서 나가면 내 자리를 메꿀 사람을 내가 구해야 음, 된다. 저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기업에 있는지 음, 정말 몰랐는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했더니 자기는 아이를 낳고 나중에 행복하게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 언니들이 다 좋은 은행에 갔어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말 한 뭐 5손가락 안에 꼽는 음. 그런 데를 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출산휴가도 거의 이제 넉넉하게 쓰고 음. 남편도 육아휴직을 맥스로 음. 쓰고 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언니는 별로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은 없어? 하면 글쎄 크게 승진해서 밀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음. 그거는 가서 하면 되고 돌아가면 내 자리는 항상 있어서 다행인데 아. 그렇게 하니까 아, 이 언니들이 왜 그렇게 그 기업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말 제도가 잘 돼 있으면 그런 내 자리를 메꿀 사람을 고민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자리를 메꿀 사람을 고민한다는 거는 내가 돌아왔을 때 그래도 내가 낫지라는 인상을 줘야 되니까 사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 게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거잖아요. 음. 저는 그런 고민을 기업이 개인한테 떠넘긴다는 것 자체가 제도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은행이나 이런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들 그런 것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건 아니겠으나 하여간 제가 여기서 이제 인터뷰 내용이 조금 불편했던 거는 진짜 너무 이렇게 한국 사회를 지나치게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 좀 불공정한 그런 사회 분위기나 기업 내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라가 허접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는 아직 허접한 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다른 쪽으로 약간 불편했던 건 어, 어쨌든 출산율이라는 거는 부부 합산인 거잖아요. 근데 아, 여성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아, 약간 제가 음, 느끼는 거는 이 출산이 오로지 여자의 책임이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남성도 인터뷰를 했다면 사실은 남성의 육아휴직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더 처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지금 좋은 회사는 당연히 뭐 남성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네네. 쓸 수 있고 저희 회사만 해도 쓸 수 있는 네, 맞죠. 분위기긴 네. 한데 그렇지 못한 회사가 저는 압도적으로 더 많다고 그쵸. 보고 네. 그럼 그랬을 때 남녀가 음, 같이 고민해야 되는 출산에 대해서 남성을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음, 더 처참한 인터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손아 생각이. 기자님 이 시각이 너무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네. 게 BBC가 사실 한 나라를 이렇게 일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메인 페이지에 올리면서까지 그것도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한국의 여성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남자는 취재하지 음, 않았을까 하는 그 지적이 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BBC가 그 한국의 여성의 문제로 이거를 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음, 하네요, 진짜로. 예. 음, 뭐 인터뷰 그러네요. 음. 워딩들이 좀 세긴 하지만 뭐 네네. 약간의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네. 음. 어쨌든 계속 뭐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남편이 안 도와준다, 음, 뭐 음. 집안일을 안 돕는다 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돕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같이 같이 하는 하는 네, 거죠. 거죠. 그쵸. 네. 근데 예. 이제 계속 뭐 표현이 그랬을지는 모를지언정 음, 어쨌든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어요. 아니, 예. BBC가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인터뷰 내용들만 보면은 네. 어, 좀 남성들이 보기에는 다소 좀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아, 인터뷰들이 좀 있기 그랬었구나.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인터뷰들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는 음, 여성은 지금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다들 그쵸. 세 명이나 그 이제 남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설거지도 못하는 주제. 뭐 약간 이런 얘기예요 지금. 좀 되게 극단적인 것 같아요. 설거지를 예. 못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뭘 자꾸 빼놓는다. 뭐 이런 말. 아, 맞아. 빼놓을 마음에 수도 안 있죠. 들겠죠,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아니, 저도 뭐 못한다기보다는. 설거지 이렇게 이제 가끔 하기는 하지만 하다 보면은 뭐 빼놓고 그래요. 네, 예. 살이 안 차는 거죠. 아니,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우리가 막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네.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독박육아에 대해서 어,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음, 인터뷰를 한 거겠지만 음. 실제로 만약에 꼭 이분들이 아니라 네. 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이 육아에 동참하지 않는다. 뭐 가사나 육아에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건 맞나요?
혹시 선배는 어떠신가요? 상여도를 저는 좀 분남이 돼 있어요. 어, 저는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네. 어, 네. 그래서 저는 요리는 아예 안 해요. 근데 어, 저는 청소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어머, 어머, 어, 그래서 어머, 네. 청소를 네. 열심히 합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물론 뭐, 그러니까 아이를 키웠던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아내가 압도적으로 저보다 많은 거를 음, 했고, 그런 입장에서 솔직히 할 말이 없기는 해요. 음, 네. 혹시 청소의 질은 장담하십니까? 아, 아니면은, 제가 하고 나서 예,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깨끗하게 했으니까 바닥을 빨아 먹어도 된다.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가끔 아내분이 네. 이제 아내분이 이제 정 기자님의 영역인 청소를 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신가요? 설거지처럼, 아까 그분의 설거지처럼. 글쎄요, 뭐, 그런 판단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는. 네네. 보통 근데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한국 여성들이 정말 위생적이고 정말 깨끗해서 뭐 아,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남자분들이 하면 성에 안 차는 경우가 많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예, 그 청소했는데 왜 저기는 안 했냐, 이런 얘기 좀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음, 예, 조금 대충대충 하는 거 있죠. 야, 여기는 잘 안 떨어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매일 청소하니까, 아, 매일 여기는 뭐 하세요, 청소를? 예, 어머, 어, 아니, 뭐 대단하시다. 청소기 돌리는 거 정도는. 예, 네네네. 근데 아니 뭐 저쪽은 한 사흘에 한 번만 해도 되는 데다라고 네. 생각하는 데가 있고, 예, 뭐 그런 거죠. 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가끔 여기는 안 했네, 뭐 이제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음,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자주 듣는 거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남편이 오,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잘하고. 그래서 역할이 반대거든요. 근데 저는 오, 어, 청소를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분담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뭘 해야 음, 된다 이런 거 없이. 누가 근데 잘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은 없으신가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뭐, 그럼 여기도 행복합니다.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가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냥 부부가 합의해서 그냥 네, 각자가 역할을 하면 된다고 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육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남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내가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네, 꼭 남편이 음, 하기 싫어서라기보다 아니면 남편이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음, 그냥 아까 말했던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여자가 더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음. 않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렇죠. 어, 자영업자님도 BBC가 그 출산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음, 든다고 썼는데, 뭐 방금 이제 이선아 기자가 얘기한 부분도 사실 아이들이 아빠보다는 엄마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네. 사실 좀 많다고 느끼기도 했었고, 네네네. 뭐 집에 들어올 때 막 엄마 하면서 들어오지 사실 아빠를 찾으면서 들어오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음, 근데 뭐 주도권이 있는 거는 사실 맞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 최종 결정은 그쵸. 여성이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예,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은 해요. 음, 어쨌든 결단을 내릴 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육아에 있어서도 보통 모성이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음, 경우들이 좀 있더라. 맞아요. 예, 네.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자,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아이를 좀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게 생활의 질에 대한 추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음,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독박 예, 육아, 뭐 아까도 어떤 거를 누가 더 잘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만 일단 한국 여성들, 뭐 남성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이 아이를 정말 잘 길러야겠다. 잘 최대로. 기르고 최고의 인프라와 음, 최고의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줘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음, 엄마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피곤한 것 같고 맞아요. 그 음,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는 사실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가 와인 파티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출산 조리원 있죠. 음, 조리원 동기들을 위해서 아, 와인 파티를 만드는데 이게 금액이 꽤 들어요. 음, 1인당 한 2,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잘 되니까 앞으로 거의 매달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리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음,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길래 항상 요렇게 음, 시간을 또 갓난아기가 있는 음, 음, 상황일 텐데 잘 낼 수 있고 이 인프라를 얼마나 또 유지를 하고 싶은가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아,
요거를 약간 뭐 자기들끼리 신나는 그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네트워킹을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음. 생각도 좀 음. 들더라고요. 뭐 비싼 조리원을 나온 조리원 그런 동기분들이신가 보죠. 그쵸. 분들이겠죠. 예. 네네. 그러니까 육아도 그래서 그 음. 과정에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잘 보내야 되고 친구들도 좋은 데를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려니까 저런 말씀을 음. 사실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그쵸. 들었습니다. 그거는 인제 어느 정도 그 생활 수준이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도 나름의 뭔가가 지금 있을 음. 것이고 욕심이 많다 보니 그리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이런 분들은 그다음에 인제 꼭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살고 싶은 곳에서 살기도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다 보니 BBC에서 결론을 내는 부분이 이거였던 거예요. 자, 육아로 안 우울한 엄마 있어, 한국에? 근데 이게 지금 결론인 어.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야, 니네 얘기들을 우리가 쭉 들어보니까 니네는 그냥 다 우울하네. 우울한 결론이네요. 니네 사회적으로 우울해. 음. 여성들이 우울해. 그러니까 애 안 낳는 거야. 이렇게 음. 진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그 천정현 씨라는 분이 다시 또 그거 하죠. 주변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별로 안 네.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애 키우는데 화가 났고, 애를 둘 키웠더라고요, 그분은.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주변을 보니까, 애 키우면서 보니까, 자기 좀 우울하고 막 이렇게 디프레스 되어 있는데, 주변에 다른 엄마들 어디 가서 막 만날 거 아니에요. 놀이터 뭐 이런 데서. 다들 우울하대. 근데 자기 친구들 보니까 애 낳은 애들은 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그냥 사회 현상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라는 인터뷰를 담으면서 BBC가 그걸 보고 야, 이게 핵심이다. 음. 니네 그냥 우울하다, 한국 여성들 우울해. 음.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결론이고. 근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 특히 이렇게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아니요. 뭐 정말 갖은 난관이 음. 있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대답하기 어렵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우리 뭐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네네네. 생각해 보면은 뭐 할만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안 안 그쵸. 쓰지. 실려요. 기사에 안 여기 안 씁니다. 실리는 거야. 안 가장 쓰죠. 나쁜 사례만 예. 뽑아서 쓰게 되잖아요. 야, 그죠? 이거 극단적인. 너무 화가 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것만 갖다 쓰기 때문에 음.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네네. 그런 뭐, 좀 언론의 공학이 사실 내포가 돼 있겠죠. 음음. 예, 그런 근데 뭐 거는 이제 알긴 압니다만, 한국 여성들이 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예. 저도 출산을 앞둔 입장에서 이제 육아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행복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행복하다. 네. 근데 그 말이 제가 임신을 하고 이제 음, 아이를 낳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아직도 아이를 낳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음, 사회에서 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선택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음, 덜 합리적일 수는 있을지언정 음, 그래도 저는 행복은 하지 음, 않을까라고 음. 낳기 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리적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더 네.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가정을 지키고 꾸리고 하는 그러한 선택일 수 있는 네, 뭐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러니까요. 네.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정부도 20년 동안 뭐 380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좀 뭐 정부 대책들 뭐 주로 돈을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이 많았던 거죠. 지금까지는. 네.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봤는데 네. 이제 그동안 나왔던 대책들이 부모한테 주는 급여 각각 100만 원씩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0세는 100만 원, 1세부터는 50만 원을 부모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육아휴직 혜택이 확대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100%로 상향한다. 근데 물론 상한선이 어, 있어요. 월 최대 450만 원. 어, 굉장히 파격적이긴 해요. 사실 뭐 그렇군요. 당연히 뭐 이것보다 많이 받던 사람들 수준에서는 뭐 음, 터무니없는 돈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음,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느냐 여부인데 네.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요것도 좀 이자가 저렴하게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어,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좋네요. 아, 좀 아쉬우신가요? 저는 뭐 이런 네. 혜택을 받아본 거가 거의 없어서. 네. 아이고. 네.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저처럼 이 40대 이제 중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뭔가 끼어가지고 저는 어, 청년 그 뭐지 청년 대출이나 뭐 네. 청년 저축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받아본 것도 음.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뭐 받아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세금만 내고 있는 갑자기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갑자기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 이러한 정책들이 있으면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하겠으나 음. 그런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그래서 대책이 그래서 이거를 아사히 신문에서 요 얘기를 한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사히 신문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 일단 저출산의 원인 이거 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이랬대라고 하면서 자기네 나라 얘기가 음. 이제 사실 주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고용이라든가 그 소득에 있어서 악화되고 있다. 요것도 이제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그 양립하는데 일과 그러니까 음. 육아를 양립하는 데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 젠더 격차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일과 육아로 인한 어, 그 양립하기인데 어려움이 있는 건 음. 아닌데 이 여성이 그런 경향이 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젠더 격차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여성의 고학력화 포기할 게 많아지면은 안 한다는 거죠. 애를 네. 안 낳겠다. 그다음에 뭐 결혼이라든지 그 가족을 갖는 것에 대한 그 가치관이 지금 바뀌고 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그 얘기도 나와요. 아까 저기 백 기자가 한 얘기인데 그 불확실성이라든가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애 안 음.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저출산화 대책을 그러면 내놓으면은 뭐가 돼야 될 텐데 여기 이제 가장 아랫줄에 저희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인데요. 그 저출산 대책이 야, 이거 하면은 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음. 문제가 있다. 음. 야, 이렇게 하면은 저출산 해결할 수 있어. 어떤 대책이 있어. 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음. 야, 그게 어려운 거야, 저출산 대책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사히 지부는. 어. 예. 그래서 이거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야, 좀 계속 그냥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음.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 가보자. 그게 뭔진 모르겠어. 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들어봐도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지금 정부에서 나온 대책으로는 당장은 돈을 주겠다라는 음, 건데 그것 외에도 되게 많은 요인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음.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갑자기 출산율이 급등하겠다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아까 우리나라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 가령 뭐 3억이 넘는 네. 돈이 드는데 만약에 뭐 애 낳고 뭐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뭐 정부에서 돈을 받고 뭐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거 뭐 다 합쳐봤자 그 뭐 1억도 안 될 거 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손해인 거잖아요. 그냥 금전으로만 따져봤을 네네네. 때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이게 절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음. 부족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맞아요. 예. 뭐 금전적인 얘기가 나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음, 주거 대책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파격적으로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거 비용을 대주겠다라고 했을 음, 때 사실 지금의 집값 오르는 속도와 비교를 해보면 1년에 뭐 100만 원씩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을 모은다고 해도 1200만 원인데 음, 1년 사이에 집값은 그 훨씬 뭐 10배 이상으로 뛰고 음, 맞아요. 있잖아요. 음, 그랬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좀 단기적인 음, 해결책이고 뭔가 대단한 유인같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음. 물론 당연히 돈을 주면 감사하고 지금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육아 비용들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대주고 있긴 음, 하지만
그것 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네. 집을 아직 못 구했는데 이런 음. 대답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혼하신 커플들 중에도 있고 결혼 안 한 음. 사람들 중에도 아유 집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무슨 음. 애를 사치처럼 낳아. 느껴지는. 집이 있어야 음. 일단 안정되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그 아이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그래서 마치 이 부동산 주거 구입 비용 자체가 출산이나 아니면 결혼으로 가는 엄청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경우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둥지가 있어야 알을 품고 아, 네. 둥지 근데 계속 둥지론. 좋습니다. 둥지. 이선환 둥지 문제. 교수의 네, 둥지론 둥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둥지가 지금. 있어야 뭐 먹이도 먹는 거죠, 그쵸. 그죠? 네. 안정적인 둥지가 있어야. 먹이만 그렇군요. 있으면 밖에서 먹어야 네. 되잖아요. 참, 이거 뭐 집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나눠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럼 너무 네, 좋죠. 너무 좋죠. 그렇군요. 또 뭐 무슨 아이디어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그 뭐 프랑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결혼 자체도 좀 부담이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쵸. 맞아요. 한국에서는 또 네. 인제 결혼의 비용이 굉장히 컸으니까 네. 물론 한 10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뭐 작게 결혼식을 하고 비용을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돌아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데들도 있고 음. 하니까 계속 뭘 하더라도 뭘 추구하더라도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 돼 버리는 음. 거죠. 물론 뭐 프랑스 같은 데서는 그런 결혼에 대한 부담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네. 뭐 전에도 시민협약이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부르는데 네. 꼭 남성과 여성이 아니어도 음.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이제 뭐 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하나의 공동체를 맺어서 결혼한 커플들처럼 지원을 받고 뭐 세금을 받고 음. 혜택을 받고 아이를 낳으면 똑같이 변함없이 이제 아이를 등록을 할 수 있고 아이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문턱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여전히 뭐 프랑스도 똑같이 뭐 주거 문제라든지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혼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고 비혼 커플인 경우에 뭐 어떤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애가 있다고 그쵸. 하더라도. 네. 예. 음.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동성혼 자체는 뭐 지금 애초에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뭐 제가 지금 미혼인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뭐 괜찮은데 목 좋은데 역세권에 집을 하나 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무슨 그렇지 않을까요? 공산주의가 굉장히 되지 않는 이상 이거. 파격적인 아니 근데 정책인데 어차피 0.6밖에 안 되는데 네. 출산율 늘리려면 이 정도가 아니면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엄청나게 파격적이어야 되는 거군요. 근데 그 집이 뭐 엄청나게 좋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를 갖추고 또 하자만 없고 아니 어디 막 그러면은 서울이 아니다. 어디 뭐 다른 데 지방에다가 줄게. 제가 역세권이라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지방도 서울의 역세권. 서울의 역세권이요. 예. 그러면 그 지방 사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구나. 예. 그렇네요. 문제가 뭐 있네요. 이렇게까지 되게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어쨌든 아니면은 네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출산율을 좀 낮추고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희가 뭐 직장에 가고 보통은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고 이제 사회생활 좀 하고 직장에 적응하고 돈 좀 모으다 보면 결혼을 하는 나이가 제 주위를 봤을 때는 보통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33살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어쨌든 첫째를 낳고 둘째는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둘째를 낳을 아. 때가 되면 고령의 산모가 돼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뭐 애를 아예 안 낳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음. 둘째를 낳는 경우가 되게 드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장벽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장벽이 결혼하는 나이를 뒤쪽으로 밀어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아이는 어떻게 갔더라도 두 번째 아이까지는 사실 텀이 또 있다 힘들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어려워진다는 네, 얘기구나. 첫째를 낳고 바로 가져서 음. 낳는다고 해도 35에는 낳아야 되는 그렇게 거잖아요. 되겠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그 의학적으로 고령에 속하게 되고 사실 그 정도 되면 아이를 엄청 갖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도 네. 많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요인들로 그러니까 이 출산율이라는 게 정말 적극적으로 애를 안 낳겠다라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애를 갖고 싶은데 못 낳는 경우도 포함이 된 거니까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러한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런 자연 출산율로 인해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인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100년 되면은 뭐 인구가 뭐 3분의 1도 안 될 거라든 뭐 음,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기 전에 이거를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면은 그냥 기술에 의존하는 게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는 네. 애 한 번 낳을 때 무조건 그냥 쌍둥이를 낳을 수 있도록 뭐를 이렇게 한다든가. 한 번에 그러면 둘을 키우자는 거지. 연달아 키우기가 누구 어려우면. 좋은, 누구 좋으라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균형을 거라든지. 원하는 부부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뭐 네네. 둘은 깜짝 낳자. 뭐 놀랐습니다. 네네. 출산율을 네네.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쌍둥이를 한 번에 기르면은 조금 나아. 뭐 뭐 이런 그 식으로 생각도 해가지고. 해요. 저는 예. 둘을 낳고 싶은데, 어, 아, 지금은. 예. 진짜로? 그런데 이제 네네. 뭐 낳고 키워봐야 알겠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 번에 둘 낳는 거 되게 좋다. 예. 그래서 출산에 뭐 대한 리스크도 좀 낮추고. 네.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식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뭐 출산율이 좀 끌어올린다든가 혹은 음, 뭐 지금은 공상과학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사실 어 그 아이에 대한 그 부모의 유전자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령 뭐 음, 수정체를 그냥 아예 이렇게 해서 뭔가 시설에서 그냥 음.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든가 뭔가 미래에 뭐 네네. 그렇게 되면은 뭐 출산의 고통도 좀 뭐 어, 덜하고 뭐 아이가 막 이렇게 배아가 자라나고 뭐 하는데 네네. 그냥 일도 다 하고 예. 그러면은 사실 누구보다 여성한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조금 출산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네. 그러면 애를 낳았다라는 느낌보다 애를 이렇게 뭐 애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겼다. 느낌, 애가 생겼다. 뭐 그런 느낌이면은 음,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예. 뭐, 예. 이 그런 SF적인 방식밖에, 상황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이 예, 한국의 그러니까요. 출산율 문제. 그렇지 네. 않고서는 그렇습니다. 대책이 예, 없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네. 아, 그런 방식 아니고는 이거 뭐 문제가 해결이 안 해결 안 된다. 되는 우리 건가요? 저희 강세훈님께서 지금 댓글 하나 달아주셨는데 네네. 출산율 이야기 많이 봤는데 몇 년째 하는 이야기는 늘 비슷한 것 같아서 슬프네요. 원인을 다들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SF적인 진짜. 그러니까 뭔가 최첨단의 구체적인. 미래, 우리 네. 후손들에게 맡겨야겠다. 야, 우리는 답을 모르겠다. 그 아사히 음, 신문도 그러잖아요. 답이 방법을 없다.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보니까.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예, 거죠, 정말이죠. 얘기하면 네네. 할수록 우울하기만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세윤님 지적대로, 뭐 해결이 쉽지가 않은 음, 문제인 것 같다는 거. 그렇다고 여성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배우지 말고 아이만 낳아라 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쵸.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우리에게는 사실 슬플 수밖에 없고 네. 암울한 기사기는 하지만 좀 유쾌하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